섹션 5번째 섹션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학술대회 5번째 섹션 우수 사례 구두 발표를 섹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차 세계 및 제10차 아시아 국제도시 안전도시 연차대회 학술대회 섹션 5번째 우수 사례 구두 발표의 자장을 맡은 안용준이고요. 네, 박남수입니다. 예, 이번 섹션은 저희들이 초록 공모를 통해서 여러 공모작들을 받았고요. 그 중에서 지자체별에서 내주신 우수 사례를 초록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된 7건의 우수 사례의 구두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7건의 구두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니 좀 잘 발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우수 사례를 듣고자 7편의 논문을 우수 사례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 발표를 먼저 듣고 저희들이 맨 나중에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우수 사례입니다. 김호영 부위원장님께서 세종시 안전도시위원회 활동 우수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안전도시위원회 활동 우수 사례를 발표하게 된 안전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영입니다. 세종시의 안전에 관한 지원과 시민 중심의 역할 참여도를 높이려 노력하고 있는 점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본 발표를 다음과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는 안전도시 조례가 통과된 2014년 10월 이후 위원회가 조성됩니다. 위원들은 안전에 관한 전문가 및 기관단체와 시민단체 20명으로 구성되어 매월 선정된 안전 취약지역의 현장을 직접 방문한 뒤 개선 방안을 논의하여 반영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분야별 전문가, 각 시민단체 시민과 유관기관의 참여로 운영 중이며 현재 4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는 매달 안전취약지역 현장을 방문 후 안전 관련 부서와의 회의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있으며 세종시 부서의 노력으로 다음과 같은 실제 반영률 높은 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환경 개선과 학생들을 위한 교통안전지역 확보와 다중 놀이시설 부분에서의 개선, 장애인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개선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 안정감을 가져올 수 있었던 좋은 사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안전 분야별 실적 중 어린이 안전 부분 개선과 교통, 생활안전 부분의 높은 참여율, 반영은 현황은 다음과 같은 실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 교통 통학로 확보인 어린이 안전시설, 사망사고 발생 지역에서의 교통안전 부분 개선과 이응다리, 금강보행로라고 할 수 있는데 시민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성, 한국영상대학교 원룸촌에서의 취약지역 방범 안전성 개선, 신도심 건축의 건설 현장 산업재해 예방과 건설 현장의 신호수, 안전정책 발굴 측면에서 위원회 활동을 다음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 첫 번째로는 나성초였습니다. 나성초는 통학로 주변이 공사 현장 등 위험 요소가 가장 많았던 상태로 공사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교통시설의 복합적인 요인과 그 후의 안전 개선 방안을 제시했으며 실제 8개의 방안과 조치를 완료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과 통행자와의 합의 방향을 적절히 개선한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성과 부분입니다. 소정면 대복리 구간의 대독 터널 부분은 곡선도로와 내리막길 합류 지점으로 잦은 교통사고가 있었던 지역으로 사망사고로 인한 위험성도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 방문 후 감속을 유도하는 조치와 시야 확보에 주력하며 교통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위험성을 낮추는 등 사고율을 낮춘 좋은 사례입니다.
다음은 시민 다중 이용 시설로 시민과 방문객들의 안전성 확보와 안전 신속 대응을 위한 점검을 한 사례로 아름다운 보행교를 즐길 수 있는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공간 조성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영상대학교는 인근 지역과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전반적인 안전 취약 및 방범 안전 개선이 요구되었던 곳입니다. 원룸촌과 학교 간의 거리 중 조명 등 확보 및 CCTV, 비상벨, 안내지도, 계단 도색 등 환경 개선의 주민들의 요청 사항을 반영한 최근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건설 현장 산업재해 예방 활동으로 건설 현장 안전 규칙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한 사례입니다. 우리 시는 그 지속 개발 중인 도시로 신도심과 구도심 간의 대형 건설 현장이 많습니다. 이에 취약한 부분에 안전 규칙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며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율을 낮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 현장 신호수 권고안을 마련한 부분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위한 장비 및 신호수 배치 기준, 안전 교육을 위한 활동 권고안 제작 마련의 사례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안전 매거진을 활용하여 건설 현장 신호수 권고안의 홍보구 등을 만들었으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8년 안전문화대상 최우상 수상과 국민안전체감도 부분 1위를 차지한 세종시는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안전 취약지를 개선하여 참여도를 높이고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도시위원회는 더욱 노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갑자기 시작을 해갖고 안내 말씀 못 드렸는데 발표 시간 한 10분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저희 발표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코멘트나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끝나고 그러니까 모든 발표가 끝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호명 부위원장님의 세종시 안전도시위원회에 관한 활동. 어떤 가버넌스나 어떤 협력 네트워킹을 만드는 데 굉장히 좋은 사례였다고 보여집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두 번째 발표로는 광주광역시의 우수 사례입니다. 대한안전연합 정현미 대표님께서 주민안전교육을 위한 부엉이 안전학교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정현민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재공인 이번에 되었고요. 2016년도에 최초 공인되어서 2022년도 재공인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의 사례 중에 우수한 사례로 제가 함께 시민들과 추진했던 사례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안전 교육을 위한 부엉이 안전 학교 운영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엉이 안전 학교라는 것이 형식적인 어떤 교육 기관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안전 교육을 활성화하고 안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만들어진 어떤 자체 시민 사회 단체 기구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엉이 마을 안전학교에서 부엉이 안심타운을 만든다라는 것을 기획을 했었고요. 부엉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명예 행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안전적인 의미로 야간에 뭔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래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추진되었습니다. 저희 광주광역시에는 그 국제안전도시라면서 한 6개 정도 분과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 학교안전분과와 또 저희 대한안전연합, 광주광역시, 남구청 이렇게 컨소로 해서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저희 그 남구의 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고 수요조사 결과 매우 한림가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낙후된 지역이었고 재개발이 계속적으로 있고 멈추고
복잡 다단한 그리고 어떤 유흥가들이 있던 한림가 현상이 있었던 낙후된 도시를 주민들의 어떤 안전에 대한 요구도 높았습니다. 그걸 개선시키고자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엉이 안전 학교를 구축하고 안전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기관 전문가들이 시민사회 단체들이 주민들 마을 리더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장이나 아니면 그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는 리더들을 안전 인식과 실천 행동을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 과정을 운영했고요. 그래서 그 마을 리더들을 안전 교육 리더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을 안전 리더를 한 30여 명 양성했고요. 그 양성된 리더들이 다시 마을 안전 지킴이들을 마을에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 신문고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안전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을 안전 신문고로 제보하거나 그리고 마을의 어떤 시스템적으로 제안해서 그것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했고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서 마을 축제들이나 그리고 안전사고나 안전사고 위험성을 낮추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의 최종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안전교육 활동들이 추진되었고요. 그리고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양성하고 그리고 지킴이를 운영하고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데 그것이 기존에 관에서 주도했다라면 그런 거 그만하고 관은 지원을 좀 해주고 시민사회 단체들 그리고 우리가 양성한 리더들 그리고 우리가 또 양성한 지킴이들하고 우리가 이 운동들을 좀 추진해 보겠다라고 추진을 했고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추진했던 이제 주요 성과 실적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킴이를 양성해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엉이 안전학교에서 부엉이 안심타운을 만든 것 중에 부엉이 안심가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엉이 안심가게는 어떤 것이냐면 뭔가 주민들이 위험에 처해졌을 때 주요 편의점 24시간 주요 거점 그러니까 24시간 편의점이나 언제든지 어떤 그 가게들에게 지자체가 일정 부분 마크를 달아주고 그리고 안전 구급함을 달아주고 신고 체계할 수 있는 교육을 해주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안전사고가 위험이 있을 때 언제든지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간단한 어떤 안전 구급함이 되어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서 간단한 응급처치 어떤 구급함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엉이 안심 가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쭉 활성화했었고 그랬더니 여기 나온 것처럼 5대 어떤 범죄 생활 건수도 굉장히 감소한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고요. 객관적인 어떤 양적 평가들의 어떤 수치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인데요. 실제로 어떤 길을 잃은 아이들이 부엉이 안전가게에 가서 부엉이 안전가게에 주민들이 그 어린이를 어떤 인계하는 이런 것들도 있었고 무엇보다 제가 이런 추진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마을의 어떤 그 할렘가에 있었던 그런 마을 분위기가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어떤 예방 차원의 어떤 인식들이 상당히 높아졌고 안전 신문고 신고율도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런 그 분위기들을 만들어졌다. 그런 문화들이 형성이 조금씩 확장됐다라는 것이 큰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양성된 부엉이 안전 학교에서 양성된 리더들 그리고 지킴이들이 다양한 어떤 마을 축제, 안전 축제도 열고요, 안전 체험, 찾아가는 안전 체험도 해주고요. 이런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민 안전 신고단, 안전 지킴이들이 안전 신문고를 이용해서 신고를 하면서 그 건수가 높아지는 것들을 또 볼 수 있었고요. 또 이 리더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일부 지정해주고 또 시민사회 단체들이 굿네이버스나 저희 같은 대한안전연합이나 안전 관련된 기관들이 자체 예산들을 335해서 어떤 이런 정책 토론회를 열거나 또 어떤 그 국제 세계 인권도시 포럼에 국제 안전도시 섹션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문화 아니면 어떤 그 지자체의 어떤 사업의
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또 지자체가 이런 활성화한 프로그램을 투자할 수 있고 이런 함의를 이끌어냈다는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뭐 우리 국제안전도시 의장님인데 데일 한슨 의장님도 초청, 그 당시 이제 코로나 시대여서 물론 화상으로 오셨지만 이런 것들을 하고 함의를 이끌어내서 정책이 그것이 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이끌어냈다는 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안전 도움 가게도 처음보다 뭐 30몇 개에서 시작해서 136개 계속적으로 증가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활동들, 안전문화 동호회 대회들, 또 교재를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배포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모여서 다른 지자체들도 많은 사업들 이렇게 표창받고 했겠지만 저희 광주광역시도 또 저희 사업도 마찬가지 대통령 표창,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등 다양한 어떤 이것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수상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요. 고백하건대 사실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부엉이 안전학교가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셨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것이 사후 관리가 상당히 이 자리에서 고백하건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여전히 조금 그것들이 붐이 일어나서 약간 또 식어져가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어떤 붐이 형성될수록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선 사실은 전문가들, 시민들 또 지자체에도 많은 어떤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광주광역시와 또 부엉이 안전학교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발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제 탑다운, 바텀업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주민 참여가 말보다 훨씬 더 어려운, 정말 실질적으로 이끌어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다른 지자체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세 번째 발표로는 당진시에서 안전도시의 우수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청의 강현성 주무관님께서 안전신문고 운영 및 관련된 포상금 지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진시청 안전총괄과의 강현성 주무관입니다. 제가 혹시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까봐 이제 거리가 머니까는 이제 마스크 벗고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당진시에서 우선은 제 이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당진시는 1차 공인까지 마친 상태고 저는 그 1차 공인 마칠 때까지 담당자였다가 지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다른 팀으로 도망이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1차 공인을 마치는 그 단계까지 했던 노하우를 이제 공유하는 자리가 있다고 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자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발표드릴 주제는 이제 안전신문고 운영 및 포상금 지급입니다. 지금 요 안전총괄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거나 이제 여기랑 관련이 깊은 단체들은 우선 이 주제를 보면 딱 드는 생각이 이걸 겁니다. 저거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 저거 다 하는 건데. 근데 저희가 이제 다 하는 거지만은 이제 시사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발표를 드리겠다는 거는 이제 후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당진시 소개 우수 사례 시사점입니다. 당진시가 혹시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모를까봐 말씀드리면은 이제 대한민국 이제 충청남도 최북단에 위치하고 이제 경기도랑 경계에 있는 도계 시군입니다. 저희는 이제 아산시, 서산시, 예산군 이제 아산만으로는 이제 평택 화성과 연결되어 있는 도시고 이제 완만한 구름 평야에 이제 아미산을 끼고 있는 이제 지형입니다. 또 해안선이 굉장히 넓게 있어서 이제 산 바다들 다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14개 읍면동과 이제 읍면동이 있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1, 2, 3동이라고 하는 도심 지역과 이제 읍면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되게 많은 지자체에서 비슷한 전형적인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저희 안전신문고가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안전신문고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이고 이제 일상 속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 요소를 이제 간편하게 앱으로 신고하는 이제 시스템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은 안전이랑 관련된 민원을 시민들께서 편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거 분야는 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교통이나 뭐 시설물, 학교, 코로나19 방역 수칙 등 안전이랑 관련돼 있다면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총괄 운영을 하고 지자체에서는 이제 자기에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안전 신고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굳이 발표에 넣은 거는 이제 안전신문고를 운영하면서 당진시에서는 이제 연간 3천만 원 규모로 이제 포상금을 지급해서 이제 그 당진 시민들한테 당진 시민이 아니더라도 이제 안전 신고를 이제 활성화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신고 한 건이 이제 신고했다고 이제 무조건 드리는 거는 아니고 신고 한 건이 당진시로부터 수용된 경우에 이제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다들 있으실 겁니다. 거길로 이제 10,000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이제 근데 너무 남용되면 안 되니까 연간 이제 10만 원 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2015년에는 이제 300건 조금 안 됐던 신고들이 물론 제도의 발전도 계속 있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2020년에는 5,200건, 2021년에는 전년도보다 이제 3배, 그 15년도보다는 이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건수인 이제 17,000건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당진 시 인구가 17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얼핏 따져도 이제 적지 않은 안전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저희 백석대학교 연구진들이 이제 안전신문고의 이제 원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주시는데 신고 건수가 2015년에는 이제 1,000명당 한 1.7명, 7건 이 정도 규모에서 지금은 더 많아지만 이제 최근에 분석한 결과는 2020년을 기준으로 1,000명당 31.5건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안전신문고가 의미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신고의 데이터를 나중에 저희가 손상감시 체계 그 안전도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사업을 마구잡이식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손상감시 체계에 의해서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것을 나중에 그 개별 사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안전도시를 하는 건데 그 중에서 그 신고 건수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송산면이나 당진 1, 2, 3동 같은 참고로 이 지역 지금 좀 색깔이 안 좋다고 하는 지역들은 이제 인구도 많고 이제 도심 지역 중심입니다. 이런 데서 이제 안전 신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이제 부여를 하느냐면은 이 송산면이나 송화읍 그 당진 1, 2, 3동이 뭐 특별히 더 위험하다일 수도 있지만은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안전에 관심이 많다. 이런 분들은 안전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안전 신고에 대해서 이제 분야별로 분석을 해본 결과 교통이 아무래도 가장 많았습니다. 교통이라 함은 대부분은 이제 불법 주정차 신고 아니면 장애인 주차 위반 같은 교통 신고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라고 하는 뭐 방역 수칙 위반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일반 그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알 수 있는 무슨 시설물의 붕괴 그러니까 그 균열 조금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신고가 많았고 이제 생활 순이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시민들이 어디에 이제 관심이 많은가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 당진시가 어떤 거를 더 많이 수용을 해주는가 시민들이 이제 신고를 많이 했지만 그 중에서 당진시가 이거는 정말 타당한 신고입니다.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교통이 아무래도 그다음 제일 많았고 생활 산업 순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민원을 쉽게 넣는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그 민원 안에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들을 이제 키워드로 분석을 해본 결과 주정차랑 불법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위에 나와 있던 이제 교통이 가장 많았던 거랑 그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개년도에 대해서 비교를 했는데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늘어났고 교통이 가장 많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랑을 조금 해보자면은 이 때문에 이제 2021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2022년도에 초에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잘했다는 지자체를 선정했는데
감사하게도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저기 당진시가 이 분야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한 안전보안관이라는 단체, 근데 꼭 이 단체가 안전보안관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렇게 안전 리더들을 육성하는데 이 그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시사점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당초에 이거를 준비를 할 때 대부분 다 지자체에 저 같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줄 알고 준비를 했습니다. 안전도시 업무를 할 때 이 안전신문고를 활성화하는 거의 장점은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이라는 게 굉장히 텀도 긴 업무고 성과가 마지막 해 한 담당자밖에 성과를 못 얻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업무만 고유하게 하고 있는 주무관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업무가 평소에는 뭐 업무 비중의 5% 내지 뭐 10% 정도만 차지하다가 성과는 반드시 보여야 되는 업무인데, 이럴 때 어차피 해야 할 일들을 이 안전신문고 업무는 어차피 해야 됩니다. 계속 실적도 내야 되고 뭐 평가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할 일들을 국제안전도시 인증의 이제 도구와 목표로 달성을 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제도의 특성상 반드시 이제 지자체장의 이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어떤 사업은 그래 전내에 있는 정책에서는 필요했어라고 와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유 그걸 뭐하러 해라고 하는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고, 뭐 시민들의 뜻이 그렇다면 당연히 공무원들이 마땅히 따라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년이라는 텀 동안 가져가야 될 사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이제 안전도시 업무에 반영을 해가자라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안전도시 업무 특성은 단순히 안전사업을 잘하자가 아니라 이제 손상감시 체계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 데이터가 이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엑셀 형태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안전신고 데이터의 장점은 일반 시민이기도 하지만은 일반 시민 중에서 저희가 17,000건이지만은 17,000명이 신고를 한 게 아닙니다.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1,000명 내지 2,000명 정도의 시민이 17,000건을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분들은 안전에 대한 고관여층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 일반 시민들은 아 저거 위험해 하지만 그냥 지나가지만은 어떤 시민들은 이거 위험해 그래서 내가 신고할 거야 까지 가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눈에 보이는 거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지만은 많은 시민들이 그냥 지나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먼저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데이터를 더욱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은 안전신고 분야는 나왔지만 더 자세하게는 시간대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발생 지역을 지금 읍면동 단위로만 구분했지만은 좀 더 노력한다면은 리 단위까지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런 무궁무진한 데이터를 이제 향후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공짜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분석은 어차피 저기 백석대 교수님들이 다 해주신다. 하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이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넘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의 특성은 또 거버넌스 기반의 업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관 단체들이 각자 다 다양하고 다들 이제 뜻이 다르지만은 이분들을 저희가 안전도시 거버넌스를 묶기 위해서는 공통된 목표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공인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공인 그 자체가 공통된 목표였는데 이 공인을 달성하고 재공인을 하기까지에 또 4년의 텀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그러면은 이 업무가 조금 느슨해졌을 때 어떤 미션을 줘야 되냐? 회의를 할 때 이 단체분들은 의견이 있겠지만은 단체 회원들은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럴 때 안전 신고로 이제 우리 시를 도와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시민을 참여를 유도하는 게 굉장히 안전도시 공인을 받는 데 중요했는데, 대부분 이제 보조금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사업을 같이 한다던가 해서 이제 단체와 시와의 이제 인센티브는 충분히 제공이 되는데, 시민 개개인과 이 시와의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줌으로써 개별 시민과 시민들이 주인이시잖아요. 이 개별 시민과 이 안전도시 업무가 이제 좀 더 유대를 갖고 지지 기반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안전신고 업무를 혹시 지금 하시고 계시더라도 이거를 중심으로 국제안전도시 공인, 재공인을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이제 우수 사례로 발표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무관님의 솔직한 발표 되게 감사합니다. 이게 국제정신 인증을 위해서 고된 업무를 피해서 타부서로 가셨다는데 그래도 보람을 많이 느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발표자를 보면서 느낀 게 이제 안전신문고의 신고 건수 실적이 이제 드라마틱하게 급증하는 게 있는데 그 발표 내용 이제 포상금 얘기만 하셨는데 아마 다른 또 요인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토론 시간에 가능하시면 그거 공유해 주시면 타지 차트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네 번째 발표입니다. 예, 시흥시의 우수 사례고요. 시흥시 시민안전과 김재류 주무관님께서 따뜻한 공동주택 노동 존중 아파트 캠페인을 통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 손상 예방 안정 증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고위험계층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 노동자 손상 예방 사업 사례 발표를 할 시흥시 시민안전과 김재류 주무관입니다. 네, 발표는 사업 추진 배경과 사업 추진 기반, 사업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8년 국민생명지킴이 3대 프로젝트로 산재사고 사망자 50% 감축, 2020년에는 필수 노동자의 안전 및 고용 보장을 위한 범정부 TF 출범, 2021년 4월 필수 노동자 보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등 산업 안전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는 2019년 7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하였고 2020년 경기도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추진 방향 발표, 2021년 경기도 최초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2021년 아파트 경비 노동자 인권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는 등 취약 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취약한 계층의 유형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산재 다발 집단으로 건설 및 제조업,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가 있으며 사회 취약 집단별로는 비정규, 청소년, 여성, 외국인, 장애, 고령 노동자 등이 해당되며 법제도 관리 취약 집단으로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특수고용 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등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취약 노동자의 안전 문제 중 아파트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의 문제를 살펴보면 아파트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6개월 미만이 30%를 차지했고 21년도 조사에서는 3개월 계약이 38.5%로 고용 불안정에 따른 정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주민의 폭언, 고성, 욕설, 관리소장의 부당 지시 등으로 스트레스 우울로 인한 자살과 폭력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기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포함하여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0개 조례를 취약 노동자를 위하여 제정하였으며 취약 노동자 손상 예방 안전 증진을 위해 시흥시청 내 관련 부서, 노동자 지원센터, 시의회, 경기도 노동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과 라이더 유니언 등 4개 민간 기관 단체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수시로 공유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흥시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및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시흥시 노동자 지원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특히 취약 노동자 중 아파트 경비 노동자, 프랜차이즈 및 편의점 업종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청소년 노동자, 건설 유형직 노동자 및 30인 미만 전기 전자 업종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아파트 경비 노동자 손상 예방 안전 증진 사업의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는 24시간 격일제 근무, 장시간 사업장 체류로 인하여 정신건강과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입주민으로부터 부당 대우 경험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및 우울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경비 노동자 휴게 시간 보장 및 휴게 공간 확보와
입주자 대표회의, 경비 노동자,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 대상 노동인권 주제 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대안을 사업화한 것이 아파트 경비 노동자를 위한 같이 살아가는 가치 있는 공동주택 만들기입니다.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 노동자의 상생으로 공동주택의 가치 거주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주택 주거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공동주택 가치 프로젝트 시범 단지를 모집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회, 경비원, 미화원, 입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을 추진하고 가치 프로젝트 참여 단지 현장 방문 및 실천 과제 평가를 통하여 가치 아파트로 선정 및 인증 명판을 수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성과로 경비 노동자의 근무 시간, 휴게 시간 공지를 통해 전신피로, 불면증, 수면 장애로 인한 손상 예방을 유도할 수 있었으며 프로젝트 수행 자체로 노동자의 정서 불안 및 정신적 손상 예방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 사업 후 두 번째 사례는 경비 노동자 모임 및 네트워크 구성, 노동인권 보호 아파트 협약입니다. 경비 노동자 실태조사 분석을 통하여 노동환경 실태 및 고용안전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따뜻한 공동주택 노동 존중 아파트 캠페인 협조 요청을 위해 시의원 면담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경비 노동자 모임 및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따뜻한 공동주택 노동 존중 아파트 캠페인을 12개 아파트 약 1만 2천 세대와 함께 진행하였으며 5개 아파트와 노동 존중 상생 협약을 맺어 약 100여 명의 경비 노동자가 초단기 근로계약의 불황전선을 개선하고 입주민으로부터 민원 제기가 크게 감소하는 등 정서적 고통 및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했습니다. 실제 따뜻한 공동주택 노동 존중 아파트 캠페인을 진행했던 2,700세대 대단지 신규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20% 정도의 민원이 감소하였으며 약 50여 명의 경비 및 미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통해 불안 정서, 정서적 고통 및 스트레스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는 관리소장님의 후기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약 1만 2천 세대와 함께 따뜻한 공동주택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며 상생협약 체결 또한 10여 개 아파트로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취약노동자 안전 추진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공동주택 경비원을 포함하는 취약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시흥시 구성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약노동자 지원을 위해 의사결정자 대상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가 발굴할 것이며 지역 내 취약노동자 안전 증진 사업의 과정과 성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취약노동자 안전 거버넌스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 거버넌스와 연계하여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우선순위 취약노동자 대상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흥시 취약노동자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추진 사업의 질관리를 위한 평가 결과의 한류를 통해 근거 기반의 사업 수행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안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약노동자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전체 취약노동자 대상의 보편적 사업과 고위험 우선순위 대상에 따른 집중 관리 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파트 경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약노동자 분야의 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안전한 시흥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앞서 발표하신 그 세 개의 사례하고는 관점과 포인트와 접근 전략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오전 세션에서 메인 세션에서 이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들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같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5번째 발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우수 사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이라서 조금 다른 특성의 사업 사례를 발표하실 것 같은데요. 제주소방안전본부의 고행수 팀장님께서 제주도의 손상감시 체계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 소방안전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안전도시팀장 고행수입니다. 오늘 제주 손상감시 체계에 대한 발표에 앞서서 올해
제주국제안전도시가 4차 공인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8월 국내 국제 심사할 때 그 심사 전에 저희들이 발표했던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4분짜리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예방접종을 3차까지 맞은 국제안전도시입니다. 예방접종을 맞은 도시란 무슨 뜻일까요? 안전도시 들어보셨어요? 안전도시란 이미 완벽한 안전 속에서 살고 있는 도시가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능동적인 참여로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안전한 도시에서 살고 있을까요? 제주는 2007년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로부터 1차 공인을 받으며 안전도시의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후 2012년 2차 공인을 거쳐 2017년 국내 최초 3차 공인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022년 아시아 최초 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을 위해 제주는 어떻게 더 안전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요? 우리 제주의 모든 구성원들은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여 사고 손상 예방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소방을 중심으로 경찰, 교육, 안전단체, 의료, 전기가스, 사회단체, 산업공단, 언론, 의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도민의 안전 증진을 위한 유기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했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를 필두로 손상감시실무협의회, 평화안전분과위원회, 안전도시실무협의회와 마지막 안전사랑 시민연대까지 모두가 손잡아 만든 국제안전도시 제주는 하나의 탄탄한 유기체입니다. 또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상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국내 유일의 손상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과 평가의 과학적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40여 개 안전 관련 기관, 단체의 120개 사고 손상 예방 프로그램 추진에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손상 사망률의 꾸준한 감소가 있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차 공인 시 80명, 2차 공인 시에는 74.1명, 3차 공인 시에는 63.8명, 2020년에는 62.2명, 1차 공인 당시 2007년 대비 총 17.8명이 감소하였으며 경제 손실액은 무려 78억 원이 감소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 뒤에는 무수한 노력 또한 뒤따랐습니다. 중증 환자 수도권 이송 및 산악, 도서 지역 응급 환자 이송과 인명 구조, 화재 진압을 위한 다목적 소방 헬기를 도입했으며 도민과 관광객 스스로의 위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제주 안전체험관을 개관하고 매년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 개최와 국제안전시범학교의 운영으로 범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 값진 결실로 조성된 제주국제안전도시 기념관은 안전도시 사업의 가치와 역할을 재조명하는 안전도시의 의미 있는 거점 공간이 되었습니다. 제주는 최초 안전도시 공인 이후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멈추지 않습니다. 완전한 안전 속에서 살게 되기까지 최초를 넘어 최고를 향한 안전 패러다임, 생명 존중, 모두와 함께하는 국제 안전도시를 이룩합니다.
층층 분석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그 제주 지역 손상 현황에 관심이 있는 일반 도민과 관련 유관기관 정책 관계자 등도 온라인 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GIS 기반 기술적 공간 분석까지 시각화할 수 있도록 고도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이란 그 엄밀히 말하면 그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고 위험 요인 노출에서부터 사고가 발생하여 일어나고 또 이로 인한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를 수 있는 스펙트럼상의 연속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제주에서는 이러한 손상이 시작과 종결까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사고와 손상 그리고 손상에 의한 사망을 구별해서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주요하게 추구하고자 하는 그 전략을 보면 사고와 손상 그리고 손상 사망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한 감시 자료를 가능한 한 원시 자료 형태로 수집하고자 하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망 영역과 손상 영역의 경우 그 국가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그 사망 원인 통계 그리고 제주 지역 응급실과 구급대 기반 손상 감시 자료원을 통해서 원시 자료 획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사고 영역인 경우에는 그 유형별로 원시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이 그 서로 달라서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일부 교통사고라든가 화재, 구조사고 외에는 그 원시 자료 수준의 자료 획득은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영역인 경우에는 그 119 구조대의 구조 활동 일지 자료원을 활용하는 것을 시도하였습니다. 119 구조 활동 일지를 살펴보면 그 완전히 그 정형화된 입력 항목은 아니지만 사고 발생 장소와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입력 항목이 있고 이를 정제 과정을 통해서 11가지 사고 장소와 17가지 사고 원인 코드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텍스트 형식으로 입력하는 항목이 있어서 미흡한 사례의 경우에는 이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119 구조활동 일지 원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자료를 정제한 후에 제주 지역 사회의 안전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9가지 사고 유형에 대해서 사례를 정의하고 해당 사고 사례를 라벨링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고 사망과 손상 외에도 사고에 대한 119 구조활동 기반 감시 자료원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감시 체계는 그 감시 결과의 시의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자료원의 수집 주기도 중요합니다. 제주 사고 손상 통합 감시 체계에서는 손상과 대부분이 사고 유형의 경우 실시간으로 수집이 되고 교통사고와 사망인 경우에는 1년 주기로 자료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축된 사고 손상 자료원을 이용하여 2가지 형태의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고 손상 사망이 각 영역별로 연도별 주요 현황을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이는 그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고 손상의 전반적인 현황 그리고 주요 관심 대상에 대한 세부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연도별 추세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고와 손상 영역에 대한 주요 유해 결과가 발생하는 관련 요인들을 찾아내기 위한 헤돈 매트릭스 방식을 활용한 탐색적 분석을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 교통사고를 나타낸 표인데요. 그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와 연관된 요인들에 대한 탐색적 분석 결과를 요약한 표가 되겠습니다. 그 운영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그 다양한 방식으로 환류를 하게 됩니다. 매년 그 손상감시 실태 보고서를 통해서 제주 지역의 전년도 사고 손상 사망에 대한 포괄적인 기술적 분석 결과를 기술하고 관련 기관과 도민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안전사고 유형에 대해서는 주의사항이라든가 안전대책을 팜플렛,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드릴 사고 손상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감시 자료원 기반의 계획과 평가 체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자료 수집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자료원에 대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개선하기 위한 사업 보고서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상 감시 결과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손상감시 체계는 사고 손상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정하는 데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과 함께 운영 중인 사고 손상 예방 프로그램이 평가와 환류를 위해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손상감시 체계를 통해서 제주국제안전도시 사업의 평가 지표인 총괄 핵심 지표와 사고 손상 예방 프로그램 특이 지표로 그 수준을 구분하여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 표인 경우에 그 총괄 핵심 지표는 안전도시 사업 수행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어떤 목표를 하고 있는 사고 손상 예방하고자 하는 목표가 뭔지, 그리고 결과 지표는 산출하여 평가하는 개념입니다. 사고 손상 예방 프로그램 그 특이 지표는 120개 예방 프로그램에서 수행하고 있는 목표와 내용에 따라서 좀 더 세부적으로 지표를 정의하여 평가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 핵심 지표를 정리해 보면 손상감시 체계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망, 손상, 사고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해 발생률, 의료 이용률, 치명률, 상대 위험률, 사고 손상 건강 부담, 그리고 사고 손상 예방, 적절성 등 6가지 항목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 특정 사고의 손상에 대한 보다 세부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특이 지표를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안전도시 사업을 통해서 여러 유관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고 손상 예방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사고 손상 특이적 지표를 산출해서 프로그램의 산출과 결과를 평가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고 감시 체계 자료원의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그 개선 목표를 정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환산하여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구체적 목표값 기반의 수행과 평가 체계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 손상 감시 체계 그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그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손상감시 체계는 근거 기반 제주국제안전도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 사업 도입 단계부터 현재까지 많은 개선과 발전이 있어 왔으며 4차 공인 이후에는 손상 예방 프로그램이 개발, 평가, 환류 체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 지역 사회를 아우르는 안전 중진 운영 조직으로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도시 사업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고 손상의 예방 중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순환 평가 체제를 더욱 고도화하여 지역사회 구성원 중심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사고 손상 예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통해서 우리 손상 감시 시스템과 GIS 기반 안전 지리 정보 시스템 실제 구성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지를 GIS 정보 시스템에 같이 연계해서 구동되는 사항입니다. 네,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제주에서 11월 11일 날 제주국제안전도시 선포 행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MBC하고 SBS에서 국민엄마 고두심 씨가 출연한 40초 스팟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보물섬 제주가 4차 공인 국제안전도시로 거듭납니다. 제주, 아시아 최초 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을 이루어냈습니다. 국내를 넘어 아시아의 선도적 국제안전도시로 안전 수준을 높이는 기반과 역량을 인증받은 제주. 지속적인 안전도시 사업으로 도민의 손상 예방과 안전 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기지 않는 네 번째 약속을 드립니다. 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으로 더 안전한 제주로 나아갑니다. 네, 아시아 최초 4차 공인 인증도시 제주답게 팀장님께서 굉장히 공유해 주시고 싶은 내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확실히 국제안전도시에서 여러 가지 인디케이터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제주도는 이제 4차 인증을 받은 만큼 많이 내재화돼 있고 자체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지 자체에서도 많은 어떤 우수 사례로 배워갈 수 있는 좋은 사례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어서 6번째 발표로는 김해시의 우수 사례입니다.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 정의연 원장님께서 교통안전 분야 우수 사례, 취약계층의 안전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약계통의 안전교육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 발표자 정희영입니다. 보통 어린이 교통공원 하면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하는 일이 어린이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번 저희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에서는 특별히 취약계층의 안전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어서 오늘은 취약계층의 안전교육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사업 추진 배경, 교육 목표, 사업 추진 내용 및 방법, 성과 및 기대 효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 배경으로는 노인 교육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김해시의 경우에도 전체 인구의 10%가 고령 인구입니다. 고령자의 교통사고의 특징으로는 사망자 수가 27.2%에 달하고 75세에서 79세 사이가 가장 많다는 점입니다. 장애인 교육 추진 배경으로도 김해시 장애인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안전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교육 추진 배경으로도 김해시 거주 외국인이 안산시 다음으로 많다는 점과 김해시 인구의 약 3.3%라는 높은 거주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들 취약계층의 공통된 문제점으로는 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물적, 인적 자원의 손실이 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 부족으로
사고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교육 목표. 취약계층 교육 사업의 목표로는 취약계층의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교통안전 습관을 형성하고 또 취약계층 교통사고 제로화를 달성하며 김해시 안전도시 인증에 기여하며 국제 교통안전 교육의 롤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 추진 내용과 방법. 먼저 교육 강사 양성과 계층에 맞는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관련 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교육생을 모집한 후 교통사고 감소 및 안전문화 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사업 추진 내용으로는 2016년 은방울 극단을 창단하여 연극을 통한 교육으로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흥미를 유발시키므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은방울 극단의 공연 실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고 건너시면서 끝까지 차를 보고 건너셔야 돼요. 네, 아직 건너고 있대. 멈춰래. 가면 안 된대 하고 이렇게 손을 딱 들고 운전자와 눈을 맞추면서 건너시면은 예, 끝까지 안전하게 건너실 수가 있어요. 네, OECD 평균화하면 미국이나 뭐 프랑스, 영국처럼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 OECD 국가라고 하는데요. 앞바퀴는 인도와 멀리 떨어져서 안전해 보이지? 근데 여기 뒷바퀴 한번 보이소. 이 뒷바퀴는 앞바퀴보다 더 안전으로 보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화가 회전하는 차에 대한 교육입니다. 자동차 뒷바퀴에 부딪힙니다. 왼쪽, 오른쪽. 춘향전 연극을 통해서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차가 왼쪽에서 멈추니까 차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오른쪽에서 건너는 게 더 안전하잖아.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고 그리고 왼손을 들고 차를 끝까지 지켜보면서 따라가고 성밖에 이렇게 아이고 어머니 노래와 춤 영상을 통해서 그날 배운 교육을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마주보자 밤이나 새벽에는 밝은 옷이 최고야 안전용품 어디 있나 외출 때 잊지 마요 인생은 60부터 안전을 챙기세요. 재밌게 보셨나요? 2017년에는 전국 최초로 실버 안전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관내 400여 명의 어르신을 초청하여 안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구명조끼 입어보기와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장면입니다. 장애인 교육에서도 눈높이에 맞는 반복 교육과 매달 다른 특별활동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인지력을 높이는 교육에 힘썼습니다. 교육을 받는 모습과 특별활동, 교통안전 스티커를 붙이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안전교육의 경우에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말을 이용한 집합교육을 통해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생활안전, 산업안전 등 전 분야에 걸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빠른 정착과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왔습니다. 이 밖에도 안전신문고나 국제안전도시 홍보에 힘썼습니다. 성과평가 및 기대효과. 2015년 약 3만 8천 명이던 교육인원이 매년 증가해서 2019년에는 42,217명을 교육했으며
항상 목표치보다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이용객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98% 이상이 만족한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외국인 안전교육에서도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높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과 향후에도 기타 교육시설로 확대 실시하여 안전 캠페인 등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힘쓸 예정입니다. 안전은 권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르신들 눈높이에 딱 맞는 그런 맞춤형 교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우수 사례 발표인데요. 마지막으로는 양산시의 우수 사례입니다. 이소연 팀장님께서 음주 후 자살 충동 예방 사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 이소연입니다. 네, 양산시 우수 사례로는 음주 후 자살 충동 예방 사업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진 배경, 사업 내용,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산시 추진 배경입니다. 양산시 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양산시 자살 사망률은 25.1명으로 경남 평균보다 그리고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를 살펴보면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증, 우울 증상 유병률이 양산 시민이 경남 평균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3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해소 방안으로 음주율 또한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월간 음주율 또한 양산시가 경남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전국 지자체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과 연관성을 보고 자살률과 음주의 관련성에 대한 국내외 연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음주 후 자살 충동 예방과 관련하여 위험 요인 차단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살 시도 및 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국내외 연구에는 이미 많은 연관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 관계를 연구한 결과 남녀 모두 매일 음주를 하거나 많은 양의 음주를 할 경우에 자살 생각은 일반인보다 3.9배 증가한다고 나타났습니다. 알코올 사용장애인 경우는 2.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살에 대한 생각이 평상시 0.4%에서 음주 중에는 3.1%, 폭음 중에는 3.3%로 나타나 폭음과 일상 음주 또한 동등하게 자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자살 시도자 응급실 기반 사업 데이터를 살펴보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시도자들이 50.8%로 데이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살 사망자의 34%가 음주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해서 사망으로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양산시에서 자살률과 음주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고민했고 이 연관성을 어떻게 풀어낼까 추진 배경을 고찰한 결과 영국 뉴 포레스트 자살 예방 계획의 우수 사례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영국 뉴 포레스트 자살 예방 계획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리는 표지판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비치를 했는데 이 죽음의 문턱에서 대상자들이 이 표지판을 보고
내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나에게도 도움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를 상기시키면서 자살률이 실제로 감소한 효과성이 검증된 우수 사례였습니다. 이에 본 사업도 자살 시도 및 자살 생각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행동화로 이어지기 전에 술을 구매하는 경우에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냥 가시적으로 도움 연락처를 볼 수 있도록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살 시도가 아니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다음 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먼저 저희 양산시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경찰청 수사 자료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제 자살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24시간 주류 판매 업소와 생명 존중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생명 존중 실천 가게로 협약을 맺어서 현판 설치를 하고 지점 업주와 효과성이 검증된 생명 지킴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이제 도움 정보를 생분해 봉투에 삽입을 해서 봉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하지만 효과성이 검증된 이 도움 정보를 이제 주류 판매 업소의 쇼케이스와 주류 진열대에 부착을 함으로써 고위험 대상자가 술을 구매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부착하였습니다. 양산시에서 지금 현재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으려고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 안전도시의 자살 예방 분과 안에 이제 함께 협력하고 있는 연관 기관과 이 사업들을 협력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냥 그 다발 지역을 찾아가서 협약하는 것보다는 편의점에 BGF 리테일 CU뿐만 아니라 GS25C,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이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부 정책에 따라서 이제 도움 정보가 기재된 생분해 봉투가 아닌 종이 봉투로 변경을 해서 배포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2020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고 21년, 22년 지금 현재 다른 기관들과 연계해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이제 업주 교육이나 협약을 28건, 자살 예방 교육, 업주 교육을 21년도에는 45건, 22년도에는 지금 9월 기준으로 40건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센터에서 현재 자살 문제로 상담을 받은 인원 유입 건수를 살펴보면 20년도에 282명, 21년도에는 2배가량 증가한 563명, 22년 9월 기준 55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자살 다발 행정구역 중심 생명존중 실천 가게 협약은 48곳 진행하고 있고 도움정보 생분해 봉투는 7,500개 배포된 상황입니다. 센터 데이터를 저희 양산시 자살로 인한 응급 상황에 개입한 데이터 현황 추이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20년도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제 자살로 응급 개입을 한 대상자가 4명, 음주를 하기 직전에 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대상자는 3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1년도에는 음주 전에 1393을 통해서 연락 오고 저희 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자살 시도자는 4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금 22년 9월 기준으로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죽으려고 자살 시도하기 직전에 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음주 자살 응급 대응 건수가 2020년도 대비 4배, 전년도 대비는 5배 응급 개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살 사망률은 양산시에서 2018년도 최고점을 찍으면서 28.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도 25.1명에서 저희가 문제점을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21년도 현재 21.7명으로 전국과 경남 평균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저희 양산시에서 9월 10일에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도지사 표창도 자살 관련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작은 노력이지만 센터와 또 관내
유관기관들과 협약을 해서 조금 더 자살 시도자들의 어떤 자살 문턱으로 가는 시도자들의 마음을 발길을 돌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음주 후 자살 충동 예방 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관기관 사업 안내 및 현판을 부착하고 모니터링하고 생명지킴이 교육을 통해서 고위험 대상자들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위기 관리나 응급 대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양산 관내 24시간 주류 판매 업소와 BGF 리테일 CU의 업무 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을 직접 찾아가기보다는 업무 협약을 통해서 종사자들과 점주 교육을 좀 더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움 정보 봉투를 제작해서 유관기관과 함께 배포할 예정입니다. 양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양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현재 함께 협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음주 후 자살 충동 사업에서 발굴된 문제 음주자들이나 중독자들 그리고 청년들 개입 서비스를 함께 서비스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네. 본 사업이 양산시 자살 예방뿐만 아니라 안전도시 공인에도 또 긍정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했고 크지 않은 정책이지만 정책을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까지 도출한 이렇게 하나의 스텝으로 이루어진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다양한 지자체 우수 사례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발표해 주신 지자체 담당자분들께서도 타 지자체 내용들을 보면서 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궁금하신 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청중분께서도 좀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저희가 주어진 시간 짧긴 하나 좀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발표자분들에게 청중분께서 궁금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발표자분께서도 타 지자체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한번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조금 질문 드렸던 거 당진 씨, 안전신문고의 신고 실적 수는 사실 지역 안전지수 행안부에서 공표하는 지역 안전지수의 어떤 경감 지표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또 지역 안전지수에도 연관이 있어서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가볍게 드리면 아까 이제 포상금 지급에 좀 요인이 크긴 하겠지만 그 외에 조금 더 어떻게 안전신문고의 실적이 올라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으신지 그거 한번 질문드리고요. 또 제주도 팀장님께는 제가 여쭤볼 게 뭐냐면 사실 이게 굉장히 그 시스템들을 이제 용역을 발주하시고 시스템을 구축하시려면 예산들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예산 투입 대비 효과, 그러니까 각각의 지자체마다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떤 그런 것들이 어느 사업이나 시스템을 구축하시면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제가 좀 두 분께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당진시 안전총괄과 강현성 주무관입니다. 우선은 안전신문고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중앙정책에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도 개선적인 요인이 사실은 더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도 많이 강화가 되었고 안전신문고 제도 중에서 불법 주정차에 관해서 신고할 때 좀 간편하게 신고하도록 이제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은 1분 안에 사진만 그러니까는 특정한 구역 안에 자동차가 주차하면 안 되는데 주차를 했을 때 그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으면은 이제 바로 과태료가 날아가던가 한다는 이런 중앙정책에서의 개선이 주요한 원인이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당진시에서 더 큰 성과를 얻게 된 거는 이제 인센티브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었고 또 그 안전신문고를 독려할 때 단순히 그 민간단체 위주로만 독려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이라던가 아니면 가스 회사라던가 분명히 일상적으로 이제 현장을 순찰하면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저거 분명히 위험한데 저거 분명히 위험하지만은 우리 업무가 아니네. 예를 들어 소방관들이
이제 순찰을 도시는데 저 위험하긴 해. 근데 경찰서는 아니면 저기 시청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유관 기관들한테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서 그 다른 기관으로 대면하지 않고 이제 서로 그 안전 정보가 공유할 수 있도록 이제 홍보했던 게 조금 주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게 유튜브로 동시에 생중계가 되고 있어서요. 이게 화면에 안 잡힌다고 그래서 팀장님은 좀 앞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예. 그 제주 손상감시 시스템 그 JISS라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이 이번에 그 버전 2로 이렇게 바뀌면서 저희들이 그 추진한 비용은 약 한 2,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 주요 내용 그 핵심을 보면 기존에 그 저희는 병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주도 내에는 그 제주시에 5개 종합병원이 있고 서귀포시에 1개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이 6개 종합병원의 시스템을 같이 작업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그 버전 2인 경우에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그 병원에서 그 입원 환자 관리 시스템 또는 약 처방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과 JISS 우리 손상감시 시스템을 같이 연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원 정보 시스템에 환자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JISS 시스템에 같이 연동이 되는 그 작업을 해서 버전 2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버전 2로 바꿨습니다마는 또 서버 용량도 어느 정도 기간이 되고 해서 내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이제 서버를 더 키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질문 내용을 제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못 들어서 아닙니다. 충분히 답변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각각의 발표자분들한테 다 질문을 드릴 수는 있는데요. 그거는 좀 부담되실 것 같아서 혹시 말씀드렸다가 혹시 청중분께서 좀 갑자기 질문 감사합니다. 예. 아까 발표했던 당진시 안전총괄과 강현성입니다. 저는 바로 옆자리긴 한데 청중분들이랑 그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서 이제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 안전 교육을 할 때 이제 교통안전공원에서 사실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시에서도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뭐 보육교사 출신들을 채용한다던가 해서 이제 교통안전 교육을 잘 하고 있는데 그 노인들 대상으로 이제 교통안전 교육을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게 보면은 재밌고 이제 분위기에 화기애애하지만은 그렇게 만드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강사 풀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강의 그 노하우들을 쌓았던 어떤 비결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무원 정희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그 교육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노인 교육을 해보니까 굉장히 지루해하시고 또 집중력이 약하시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교육을 하는 강사였지만 저희들끼리 교통 대본이라고 할까요? 극본을 저희가 쓰고 저희가 그것을 연습해서 공연을 했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으셨어요. 그 공연의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는 춘향전, 신봉사전, 이런 흔한 옛날 이야기를 각색해서 진행을 했고요. 또 이 강사풀은 사실 자원봉사를 기반으로 한 강사풀입니다. 저희는 김해 시민에게 공지해서 자원봉사를 먼저 모집하고 그분들을 교육해서 강사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교육 효과는 아까 보시다시피 4만여 명을 교육할 만큼 굉장히 활동적으로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김해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로 이제 우수 사례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마 이번 안전도시학회 전체 주제들을 다 하나씩 뽑아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렇게 좀 다뤄주신 것 같은데, 앞부분에 해주신 부분들은 이제 지역사회 참여인데 공공기관, 뭐 시민단체, 그리고 민간, 그리고 행정 시스템, 안전신문고처럼 이렇게 다양한 그 참여를 통한 것들을 봤고요. 취약계층도 봤고 손상감시도 보고 지금 굉장히 우수 사례로 이제 교통에 관련된 노인 교통안전 교육 그리고 자살 예방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봤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안전도시 네트워크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같이 서로 배우고 알려주고 배운다기보다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조금 더 고도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세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세션 5번의 세션 5번째 세션의 우수 사례의 구두 발표는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종료 마치기 전에 오늘 발표하신 분들과 같이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지를 한 가지 먼저 드리면, 다음 순서로는 3시 반부터 국제회의장에서 폐회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분과 주제별 워크숍 결과 공유라든가 성과 발표 등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